9월 7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김 의원은 언론 인터뷰 때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져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며 배후설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총선 직전 제보를 받았던 정치 공작 중 하나가 이번 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12명이 조금 전 한자리에 모여 정책 공약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경선 룰 갈등 끝에 처음 모인 자리죠. 윤 전 총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고 홍준표 의원은 정치, 경제, 안보 3대 개혁을 내걸었습니다. 한편 군대를 배경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DP를 놓고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모병제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하루 칩거에 들어갔던 이낙연 전 대표, 결국 전략 수정을 선언했습니다. 충청 패배가 아팠다며 앞으로 네거티브 선거로 오해받을 만한 건 일체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대구에서 열리는 TV토론에 참석하는데요. 자가격리가 해제된 정세균 전 총리도 함께합니다. 이번 주말 대구 경북 경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는 만큼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체커 김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회 애청자 정 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반영하면서 또 정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고요. 신체커 나가도 돼요. 나가서 발제 준비하고요. 류 실장, 김웅 의원의 말이 이제 조금씩 이제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고발장을 직접 썼다고도 했고 또 초안을 잡았다, 조작됐을 수도 있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약간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도 이제 해명을 요구했고 그래서 내일 이제 기자회견을 이제 연다는 건데 그 얘기는 이따 상황실에서 좀 해보고. 김웅 의원이 제보자의 배후를 언급한 건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일단 김웅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의혹의 제보자는 당시 당 관계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을 모두 잡으려고 하는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밝혀지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은 제보자를 빨리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어디 동아일보 인터뷰인가 보니까 당 사무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김웅 의원이 이제 내일 기자회견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보자가 공익 신고자 신청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도한 뉴스버스 측이 조금 전에 이제 밝힌 내용인데요. 고발장의 제보자 A씨가 어제 저녁에 공익 신고자로 전환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권익위의 휴대전화 그리고 관련 텔레그램 캡처물도 함께 제출했다고 하고요. 이 공익 신고자가 되면 A씨를 추정할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저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해찬 전 대표까지 등판하면서 이번 사건의 파장이 이제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지난해 총선 직전에 이제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았던 정치 공작 중에 하나라는 이제 그런 주장이죠. 자, 관련된 내용은 이따가 잠시 후에 이제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일상과 함께하는 방역, 위드 코로나가 주목을 받고 있죠. 국민 10명 중 7명이 위드 코로나 전환을 찬성하고 그 시점은 2차 접종자가 70%를 넘기는 11월 말이 적당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 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오늘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관련 소식을 신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비 오는 화요일도 뉴스픽 5와 함께 하시죠. 바로 가볼까요? 자, 오늘의 픽은 코로나와 곳간, 그리고 피해자의 사죄, 남양이 또 국산 SLBM, 마지막은 공포의 정풍 운동입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597명, 월요일 기준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주말 검사량 감소 여행이 빗발일 정도로 확산세가 수그러들질 않습니다. 9주 연속 4자릿수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1,563명, 그리고 해외 유입 환자는 34명입니다. 지난 1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에 비해서 소폭 감소했지만 수도권의 경우 일평균 확진자 수가 오히려 증가해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 수도권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설명입니다. 수도권 발생 비율은 66.4%. 최근 떠오르는 집단 감염 사례만 해도 은평구 교외에서 20명, 동대문 청량리 수산시장에서 40명 등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서울이 5.6명, 경기가 4명, 다른 지역이 한두 명대인 거에 비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언제까지고 조이기만 할 순 없는 노릇이죠. 위드 코로나,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면서 일상과 방역을 동시에 잡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이 용어가 자칫 방역의 긴장감을 낮출 수 있다면서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라고 부르자 제안했습니다. 어쨌든 일상과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핵심은 같습니다.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73.3%가 전환해야 된다라고 답변해 줬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코로나 전환은 국민의 70% 이상이 2차 접종이 완료되면 적용하는 게 적절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하루 평균 100명 미만이어야 된다라는 응답은 사실 1.9%로 가장 높았습니다. 하루 평균 1000명 미만으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전체로 볼 때 85.3%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연평균 1000명 이하라는 답변이 62.1%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정리하면요. 국민 10명 중에 7명은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에 찬성했습니다. 전환 시점은 전 국민 70%의 2차 접종이 완료되는 11월 말이 적당하다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부터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한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신청 바로 다음 날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서 당장 오늘 이 25만 원 들어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각 지자체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시장에서 쓸 수 있고요. 편의점과 치킨집처럼 개인 자영업자가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커피숍 가운데 이 스타벅스 별다방의 경우에는 직영 매장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국장 참고하셔서 저희 커피 사주시면 되고요. 제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 자, 잘 알아들었죠, 유 실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받아야지 쓸 수가 있겠죠. 자산보다는 소득이 주로 반영되는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고 본인의 건보료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 전체 소득이나 재산이 더해지면 대상에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내가 왜 상위 12%냐, 전세살이 중산층이 갑자기 상류층이 됐다, 맞벌이가 호구 등등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습니다. SUV 하나 있고 전세로 1억 9천짜리 집에서 사는 건데 그것도 대출이 대부분인데 네. 근데도 보험료는 26만 원이어서 받을 수가 없어요. 상위 12%에 대한 건데 상위 12%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사실의 형평성 논란 역시 선별 지원 방식을 택했던 2, 3, 4차 지원금 때도 있었습니다. 논란일 바에 다 주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는데요. 결국 문제는 곳간 사정입니다. 이번 5차 지원금 대상을 논의하던 6월 본회의로 가보겠습니다. 이 104조의 빚을 줄일 생각은 안 하고 세수가 더 거친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써도 되는 겁니까? 정부가 사실 정확하게 하지 못한 측면에 대해서는 뭐 저는 할 말이 없는 것 같고요. 정부 입장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자, 이번 주 월요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씀씀이를 점검하는 한편 사상 최초로 600조 원을 넘긴 내년도 슈퍼 예산안도 미리 짚어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에도 코로나 대비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면서 604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필요할 때는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예, 의원님은 뭐 지금 쌓아놓으셨다 그러는데 제가 웬 비어가고 있습니다. 기어가고 있지만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까? 예, 상당 부분 어렵습니다. 왜 돈을 쌓아두냐라는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타에 홍남기 부총리는 쌓아둔 적 없다,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실제로 내년에도 77조 원이 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게 되고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50% 선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국민 통장은 텅텅 빈 통장이 되고 나라 국가는 부실하고 허하여 헛간이 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나와 내 자손이 두고 갚아 나가야 할 빚을 낸 돈입니다. 대통령이 자기 돈으로 손심이라도 쓰는 양 생색내기를 하는 것밖에 없으니 나라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는 국민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결위에선 홍 부총리의 태도가 돌연 또 바뀌었습니다. 별명 부자인 홍 부총리, 늘 소신 발언 후에 여당의 질타를 받은 뒤에 백기를 들어서 홍백기, 홍두삼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죠. 재난지원금과 추경과 관련돼서 대표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제 SNS에 굉장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제를 해서 네, 오늘 예결위에선 우리 재정은 상당히 탄탄하다며 어제와는 정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에게 하루 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한민국 경제가 쌀떡 경제입니까? 왜 국간이 비어간다는 표현을 하셨습니까? 그 진위가 뭡니까? 돈을 쌓아놓는 걸로 표현을 하셔서요. 저희가 지금 예산을 1년에 100조 이상을 적자를 들여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간에다 돈을 쌓아놓으면서 지출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국간이 빈다라는 뜻은 아니죠? 너무 자극적으로 표현했다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곤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은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한다면 상당히 탄탄하고. 네, 두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피해자의 사죄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더 많이 죽이지 못해서 한이라며 경악스러운 발언을 했던 그는 신병 공개 후 처음 얼굴을 보인 뒤에서야 피해자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마스크 벗고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여전히 반성 안 하십니까? 피해자 유족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피해자분과 그 이웃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강윤성에게는 강도살인, 살인 예비, 사기, 여신 전문 금융법 위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6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고요. 취재진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하던 영장 심사 날과는 달리 고개를 푹 숙인 채로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 피해 여성의 지인으로 알려진 한 남성이 강 씨를 향해 달려들면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수는 왜 결심하시게 되신 겁니까? 자수는 왜 결심하게 되셨어요? 강윤성은 자신의 범행 동기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 여성은 돈을 빌려주지 않아 살해했고 두 번째 피해 여성은 돈을 갚으라고 해서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성관계 문제로 살해한 게 아닌데 처음에 이틀 동안 보도 제가 성관계 거부해서 목졸라 살해했다는 보도가 잘못된 겁니다. 그럼 범행 동기는 돈 때문입니까? 네, 맞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서 강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일주일 내에 결과가 나올 텐데요. 전문가들은 범행 동기가 돈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행동이 있다. 강 씨가 자기 과시나 허세를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 교도소에 돌아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요. 발로 마이크를 찬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행동들은 의도된 행동이라고 저는 보는 건데요. 교도소 가서 꽤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훈장받아 들어간 교도소 대통령 같은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착각에 빠져 있다. 최근 들어서 많은 그 살인범들이 언론에 대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맞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 같은 것이 그 사람들의 그 심리 속에 도사리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추정을 해봅니다. 이런 가운데 강윤성과 마찬가지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도주 16일 만입니다. 본래 거주지에서 5분 거리인 전남 장흥군의 한 전통시장을 배회하던 그는 특유의 팔자걸음을 눈여겨본 지구대 소속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는데요. 마창진은 술병과 옷까지 가진 가방을 들고 있었고 검거 당시에 큰 저항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행적과 도주 이유에 대해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픽은 국산 SLBM으로 꼽았습니다.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자, 우리말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입니다. 지상에서 쏘는 ICBM과는 달리 안전한 기습 공격과 보복 공격이 모두 가능한 핵무기 운반 수단이죠.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도 불립니다. 세계 최강의 병기 수중 전략 탄도탄. 강의 용도 밑에 불가항력의 실체를 비축한 정의의 힘, 우주 만리까지 내뻗치는 조선의 힘이 발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이 열병식에서 과시했던 그 무기 SLBM. 자, 그런데 최근 우리 군도 SLB 개발의 최종 단계인 잠수함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지난 1일 해군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차고함에서 비공개로 실시했고요. 한두 차례 더 시험을 거쳐서 실전 배치를 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그리고 북한에 이어서 사실상 세계 8번째 SLBM 보유국이 됐습니다. 자, 네 번째 픽은 남양이 또로 꼽았습니다. 대리점 갑질 사태, 불가리스 효과, 과장 사태. 자, 이어진 홍원식 회장의 눈물의 기자회견까지 최근 남양유업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저는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또한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홍 회장은 회사를 팔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여전히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고 회사 돈을 유용한 의혹으로 물러났던 장남 홍진석 상무는 한 달 만에 복귀했습니다. 여기에 홍 회장이 부당한 사내 인사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SBS의 보도에 따르면 최연소 여성팀장에 오른 최모 씨가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뒤 아무런 통보 없이 보직 해임을 당했고 출퇴근이 5시간 걸리는 지방의 한 물류 창고로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남양유업 측은 인사 발령이 업무상 필요했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없었다. 협의 절차도 거쳤기 때문에 정당하다라고 설명했는데요. 홍 회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한 압박으로 못 견디게 해라. 한계의 선상을 걸으란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녹취도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픽은 공포의 정풍운동으로 꼽았습니다. 중국의 연예계단 속에 열을 올리면서 홍색 정풍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고액 출연료 금지, 무리 연예인 퇴출, 또 남성이 여성스럽게 꾸민 기형적인 신미관 퇴출까지. 자, 이 기형적인 신미관은 누가 정하는 건지. 자, 아무튼 이 목적은 대중문화의 당의 통제하에 두는 데 있어 보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웨이보는 BTS와 아이유 등 한국을 대표하는 연예인들의 팬클럽 계정을 일시 정지시켰는데요. 웨이보가 비이성적인 응원글을 퍼뜨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미성년자가 연예인에게 돈을 쓰는 것, 또 팬클럽끼리 온라인에서 싸우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을 금지했는데요. 이 홍색 정풍운동의 불똥이 K-팝까지 튄 모양새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신체커가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관련된 속보가 오늘 좀 많죠. 자, 그 얘기하기 전에요. 오늘 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부터 좀 체크해봐야 되는데 1,600명에 육박했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 수치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월요일, 화요일에는 이 공개되는 확진자 수는 주말 검사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좀 줄기 마련인데 그렇죠. 네. 1,597명, 월요일 집계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1,563명, 해외 유입이 34명, 특히 수도권의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477명, 경기 474명 등 수도권이 66.4%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네 자릿수 확진자는 지난 7월 7일부터 63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코로나 상황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요. 이제는 이제 방역 체계 전환을 논의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그 일상을 회복하는 데 찬성한다는 거죠? 네, 이 중수본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 70% 이상이 일상 속 코로나,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전환에 찬성을 하고 그 시기는 2차 접종이 70%쯤 완료되는 11월 말쯤이 적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20%가 매우 찬성, 53%가 대체로 찬성을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현 시점에서 방역 수칙을 강화해야 하냐 이런 물음에는 동의한다라는 응답이 75.9%를 차지했는데요. 숫자로 보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높잖아요. 하지만 이 지난 3월에서 7월 실시한 앞선 조사 때와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숫자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국민들은 이제 11월 말 정도를 이제 D-Day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부는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시점을 지금 이제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한데요. 오늘 국회 예결위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출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관련 질의가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현재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1차 접종률이 91.2%이기 때문에 일정대로 2차 접종이 진행되면 90%가 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성인의 경우에도 추석 때까지 전 국민에 대한 70% 접종을 하게 되면 성인은 80%를 넘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면 10월 말부터는 위드 코로나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 검토가 가능한 전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은경 청장은 단계적 회복 시기를 10월 말로 예상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이 실내 마스크 방역 수칙은 제일 마지막까지 더 안전해질 때까지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정은경 청장의 입에서 10월 말이라는 그런 시점이 나온 것 자체는 또 상당히 또 뉴스거리네요. 저도 아까 예결위 잠깐 봤는데 이따가 좀 얘기해볼 그 윤석열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 관련된 내용도 좀 많이 좀 나오던데요. 그 얘기는 유 실장이 이따 전할 거죠? 네,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요? 아, 역시 좀 믿음직스러워요. 네. 자, 그리고 국민지원금 문제, 지금 이제 88%에 대한 선별 지급이잖아요. 근데 내가 왜 못 받느냐라는 그런 항의가 좀 많다고 한다면서요. 이 신청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건보료 기준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착오가 있는지 탈락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면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 또 권익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특히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바뀌었거나 건강보험료가 조정된 경우에 문의를 꼭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신청 첫날인 어제 이의 신청 건수는 1만 1,600여 건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첫날에만 10,000건이 넘었네요. 네. 신채가 오늘 고른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은 위드 코로나 관련으로 잡겠습니다. 네. 국민 10명 중에 7명은 위드 코로나 찬성, 시점은 11월 말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의 파장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문제의 고발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해명이 오락가락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이번 주 박준우 마커가 휴가죠. 어제 오늘 내리는 비를 보면서 제가 박마커를 생각했습니다. 날씨가 좋았으면 더 즐겁게 지내고 있을 텐데 정말 다행이다라고 말이죠. 저는 일하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배가 아파서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오늘은 주민처럼 인물에 포커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들고 왔는데요.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다루는 국회 상황실이 주목한 인물, 이분이 소개해 주실 겁니다. 정작 이 사건의 키는 역시 의원이 갖고 있는데요. 네. 이분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주 의혹이라고 하기에는 좀 저는 애매하지 않는가 그런. 네, 눈치 빠른 정회원분들은 아시겠죠? 바로 이 고발 사주 의혹의 키맨으로 등장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입니다. 김 의원을 중심으로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제가 줌인 해보겠습니다. 네, 김 의원 의혹이 불거진 후에 언론과의 접촉뿐 아니고요, 당과 캠프와의 접촉도 자제를 해왔죠. 저희도 김웅 의원과 소통이 지금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텔레그램으로 메신저를 보내봤는데 아예 읽지도 않으십니다. 네, 어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는데요. 본인은 기억이 잘 안 나고 검찰이나 제보자가 밝힐 문제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고발 사주라는 것은 실체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저는 잠적한 바 없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잠적이라는 지나친 표현은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입장문을 낸 이후에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김 의원의 해명, 일단 공통된 부분은 이겁니다. 당시 제보와 자료는 대부분 당에 전달을 했다. 그리고 제보받은 대화창은 폭발을 했다. 문제의 고발장은 기억이 없고 또 확인할 방법도 없다라는 겁니다. 요약을 하자면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전달은 했다라는 건데 이번 의혹의 스모킹건인 손준성 보낸 이 실명 판결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상태죠. 판결문 외에도 이렇게 손준성 보냄이라는 이 파일들이 수십 개의 메시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해명인 건데 손준성 검사는 어제 직접 출입기자단의 입장을 밝혀서 이 파일들을 전달한 적이 없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이 언론들에게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입장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는 김웅 의원의 해명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서 직접 나서서 해명하라고 공세를 폈는데요. 김웅 의원이 비겁한 태도입니다. 손준성이라고 하는 이게 대검찰청의 수사정보 기획관 정도라면 굉장히 고위직 간부거든요. 예. 거기와 어떤 자료를 주고받았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땐 그걸 기억을 못할 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 김 의원의 해명에서 새롭게 관심을 끄는 부분은 바로 이번 사건의 제보자 부분입니다. 김 의원은 당에 이 공익 제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접수한 당사자를 지목을 했는데요. 당시 국민의힘 관계자라는 겁니다. 제보자가 밝혀지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라고도 했는데 이번 의혹 당 내부 권력 다툼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뉴스버스 역시 제보자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 소속은 맞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김웅 의원님께서 기억이 난다고 하셔도 김웅 의원님 같은 이제 어쨌든 간에 성향상 공개를 안 하고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이 김 의원이 당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이 자료를 보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는 건데요. 어제 뉴스버스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죠. 김웅 의원이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방을 폭파하면서 방폭파라고 지시도 했지 않습니까? 방을 삭제하면서 아무래도 좀 실수를 해서 상대방 걸 지우지 않은 게 아닌가? 네, 김웅 의원의 대응과 해명, 문제를 오히려 키우는 것 같다는 지적이 당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검증단 혹은 네거티브 대응팀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 당 내에서 일단 사실 확인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같은 기자 입장에서는 이 제보자 보호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당 입장에서는 이 제보자를 밝혀야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겠죠. 검사가 전달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보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정보를 유출했느냐 또는 더 나가서 고발을 부탁했느냐 이런 문제인데 우리 당이 그냥 지금 이 상태에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좀 밝혀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김 의원의 발언 중에 논란으로 떠오른 대목도 있는데요. 바로 이 고발장을 직접 썼다라고 한 대목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어제 법사위에서 밝혔죠. 김 의원과 뉴스버스의 첫 통화 녹취록 공개를 한 겁니다. 분명한 의도로 김웅 의원은 고발장은 자신이 만들었다. 손준성에게는 법리에 맞는지 한번 물어봤다. 최강욱 의원 페이북글에 대해서 이건 공직법 위반이다. 내가 먼저 알아서 고발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최초의 녹취, 이거를 왜 보도 안 했는지 뉴스버스는 얘기해야 됩니다. 네, 윤석열 캠프의 상황실장인 장 의원, 이번 의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윤 전 총장 측의 지시로 이 손 검사가 고발장을 당에 넘겼느냐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의 고리를 끊으려고 한 듯합니다. 고발장을 김 의원이 작성을 했다면 윤 전 총장의 개입 여지는 확실히 줄어들죠. 그런데 공개된 텔레그램을 보면요. 김 의원이 썼다고 하는 4월 8일 고발장 역시 이 손준성 보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김 의원이 쓴 고발장을 손 검사가 법리를 검토해서 다시 보낸 거였을까요? 게다가 김 의원이 현직 검사 신분인 손 검사와 이 법리 검토를 했다면 더 문제다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완전 바보 같은 자백을 했다. 또 오히려 김웅 의원이 더 깊숙이 관여해가지고
고발장 작성의 실질적인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할 수 있는 공범의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냐 아니면 당과 검찰의 공동 작업이냐 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더 곤란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입니다. 만약 소통해가면서 그런 걸 작성했다고 한다면은 이건 단순히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소통이 있었다 그러면 당이 더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윤 후보에게 책임은 좀 덜해질 수 있지만 당은 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더 철렁합니다 지금. 네, 일단 김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된 고발장은 내 스타일과는 많이 다르다. 나는 그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라고 다시 밝혔는데요. 언론 인터뷰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른데 어느 말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문제의 고발장이 공개가 되면서 이 법조계에서는 법률 전문가가 썼다 이런 평가가 나왔죠. 특히 이 고발의 핵심인 범죄 사실로 바로 들어가서 범죄의 구성 요건에 맞게 딱딱 적시한 부분에서 공소장의 형식과 비슷하다. 또 검사가 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반면 윤석열 캠프에서는 검사가 썼다고 하기에는 아마추어적이라는 평가를 내놨죠. 어제 이 5,000자 분량의 반박 자료를 내놨습니다. 여기에서는 지난해 4월 3일 고발을 사주할 이유가 없는 시점이었다. 또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당시에 임박한 시점을 봤을 때는 거짓 선동이다 일축을 했는데요. 그 당시 민주당 대표는 좀 다르게 말했습니다. 이해찬 당시 대표는 이미 그때부터 검찰발 공장 얘기를 들었고 바로 이번 건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때 저희한테 준 제보가 상당히 정확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런 3가지 정도의 공작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행이 되면 그냥 두지 않겠다. 사전에 경고한다. 이렇게 제가 공개적으로 발언한 적이 있었어요. 네, 당시 미래통합당 대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은 것도 없고 알지도 못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황교안 당시 대표는 이번 고발 사주 의혹 역시 결국은 민주당의 프레임 씌우기라고 했습니다. 저나 저희 지휘부는 그런 내용을 보고 들은 바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저는 사실은 프레임 씌우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프레임은 정말 못된 겁니다. 저는 그런 아주 어두운 그런 그림자가 있다고 봅니다. 네, 1년 5개월 전에 그때 그 사람들도 이제 등판을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건데요. 어제 법사위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속한 수사, 강제 수사까지 시사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저는 여러 가지 개연성의 어떤 맥락성의 연관성의 그러한 이론에 집어넣어 보면 상당한 의심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와 관련되어진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진상규명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고발 사주 의혹에서 키맨으로 등장한 김웅 의원. 내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고발 사주 의혹, 윤 전 총장의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해 보이죠. 여야 공방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 권력 다툼이 드러나고 있다. 암투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선판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락가락 김웅 해명에 혼란스런 국민의힘, 고발 사주 의혹 일파만파. 조금 전에 이제 류 실장이 관련된 속보도 얘기했지만요. 이제 김웅 의원이 내일 오전에 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을 할 거고요. 또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이 끝나면 또 다른 이제 관계자들의 또 입장 역시 나올 거기 때문에요. 관련된 속보는 저희가 내일 정치부회의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들어온 속보는요. 이번 의혹의 그 제보자가 권익위에 신고를 했다.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 김웅 의원의 경우에는 내일 오전 9시 반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김 의원이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혼란을 일으킨 걸 좀 정리하는 차원으로 보이고요. 아마 류 실장이 또 내일 잘 정리를 해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A씨가
권익위에 공익제보자 신청을 했다고 뉴스버스가 또 보도를 했습니다. A씨는 고발장을 받은 휴대폰, 텔레그램 캡처물 등을 권익위에 함께 제출했다고 하고요. A씨의 신청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A씨를 추정할 정보 등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는 건 어렵게 됐습니다. 네, 신체커가 얘기할 때 이제 류 실장이 입을 삐쭉 내밀었는데 이제 그럴 법도 한 게 지금 이제 속보가 워낙 많이 들어오고요. 또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론 인터뷰마다 결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분석하고 그러는 게 좀 힘은 들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류 실장을 믿으니까 이제 내일도 좀 잘 해주기 바라고요. 자, 앞서 이제 류 실장이 예고를 했죠. 이제 본인 코너에서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그 국회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김한정 의원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한 건데요. 어제 법사위가 있었는데 의혹이 해소가 안 됐다라고 한 겁니다. 갑자기 질의를 한 건데 손준성 검사의 핸드폰을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고위 간부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수적이었습니다. 검찰총장한테 직보하고 이런 사람이 이런 엄청난 의혹에 쌓여 있는데 자기 핸드폰 왜 안 내놓습니까? 왜 검찰만이 일부 검사들만이 이런 짓 합니까? 한동훈 핸드폰 어떻게 됐습니까? 포렌식 했습니까? 네, 박 장관은 일단 대검의 조사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현재 이 감찰에 준하는 진상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조만간 내려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계가 있다면 수사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네, 예결위는 원래 예산 관련 얘기를 하는 자리죠. 국민의힘에선 정책 질의와 상관없는 발언이 오가고 있다고 항의했는데요. 이만희 의원은 우리 당의 유력 후보 관련 발언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오도될 수 있다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 고발장 누가 작성했습니까? 김웅 의원 본인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작성했다고 그럽니다. 윤석열 후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발장을 작성하고 그것을 김웅 의원에게 건넸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손준성 검사, 그 사람은 그 내용 전면적으로 부인합니다. 네, 이 의원은 공작의 냄새가 난다고도 했는데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선 위원장이 제지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요. 여권에 그야말로 맹공을 퍼붓고 있죠, 조멘토. 네, 그렇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어제 저희 썰전 라이브에 출연을 해서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 그리고 김웅 의원이 공모 공동 정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 전 총장 측은 이 텔레그램에 손준성 보냄이란 문구가 조작이란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죠. 송 대표는 조작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송 검사가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면 윤 전 총장의 지시가 없었더라도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시를 했냐 안 했냐는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후적으로라도 보고 안 됐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판례에서 승계적 공모 공동 정범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지시 안 했더라도 사전 중간 일의 진행 과정에서 보고를 받아서 같이 동의했다면 공동 정범이 된다는 뜻입니다. 손 검사가 판결문을 유출했는지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줄여서 이 킥스만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가 나왔죠. 이 대검은 손 검사의 컴퓨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킥스 시스템 확인 외에도 다양한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판결문을 출력해서 봤을 가능성도 있고 현재 컴퓨터가 아니라 과거 컴퓨터에서 접속했을 수도 있다면서 범위를 좁히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추미애 전 장관도 적극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이죠, 류 실장. 네, 당시 이제 추 전 장관이 이제 장관 신분이었는데 오늘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제 텔레그램을 뒤져보도록 핸드폰 비밀번호를 공개할 테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손준성, 김웅도 함께 핸드폰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이제 추미애 사단의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반격에 나선 건데요. 추 전 장관은 손준성 검사의 위치에 대해서도 이 윤 전 총장 측과 공방을 벌였었죠. 손 검사에 대해서 이제 그는 김광린 전 의원의 사위로 윤 전 총장이 수사정보정책관 직급이 강등되더라도 반드시 데리고 일하겠다고 우겨서 그 자리에 앉혀놓은 사람이다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손 검사의 위치에 대해서는요, 양쪽의 주장이 좀 엇갈리는데 일단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윤석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윤 전 총장 측은 이 송 검사가 추미애 전 장관 측의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제 법사위에선 윤 전 총장이 전임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 유임을 원했지만 추 전 장관이 손 검사로 교체했다는 과거 추 전 장관의 인사 관련 기사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의 장제원 의원은 김웅 의원과 뉴스버스와의 1차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짜깁기 보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1차 통화에서는 김 의원이 고발장을 직접 작성했다는 내용과 윤 전 총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뉴스버스 측은 내용이 없어서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2차 통화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자, 앞서 얘기했지만 내일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요. 그 이후에 파장도 있을 텐데 관련된 내용 정치부에서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락가락 김웅 해명에 혼란스러운 국민의힘, 고발 사주 의혹 일파만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희의 이 시각 다정회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5분인데요. 이 시각 다정회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다정회 짝꿍 신체커에게 백신 크로스의 텔레파시를 보냈는데요. 정답을 알려주시는 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신체커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네. 정답을 얘기하기 전에 어제 백반장과 제가 SNS 맞파를 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더더욱 친밀한 사이가 되겠습니다. 텔레파시 결과는 200억 원대. 네, 정확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의 키워드는 200억 원대입니다. 네, 200억 원 상당의 마약을 대량 유통한 판매 조직과 이를 구매한 투약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판매책 14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37명을 붙잡아 상습 투약자 4명을 함께 구속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은 무려 21만 4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소매가로는 219억 원으로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상습 투약자 중에는 방송인 에이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이미는 이미 한 차례 이상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져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던 에이미는 지난 1월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서 구속됐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DP는 현실입니다. 군 내부의 가혹행위와 부조리를 다룬 드라마 DP가 화제인 가운데 군 내 가혹행위는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해군에서는 일병이 선임병들의 집단 따돌림 등에 시달리다가 휴가 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 인권센터가 밝힌 내용으로 지난해 11월에 입대한 정모 일병이 선임병들에게 구타와 폭언,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된 괴롭힘에 공황장애 증세로 기절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또 이 사실을 함장에게 알렸지만 가해자들과 완전히 분리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군은 현재 사망 원인과 병영 부조리 등에 대해서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처음 마주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머리가 붙은 채 태어난 샴 쌍둥이 자매가 분리수술 성공으로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보게 됐습니다. 샴 쌍둥이 분리수술은 작은 실수로도 사망 위험이 높아서 현재 세계적으로 20여 차례만 이뤄졌는데요. 때문에 의료진은 3D 모델을 만들어서 미리 연습했고 50명의 의료진이 참여한 가운데 12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들 쌍둥이는 다행히 뇌는 완전히 붙지 않은 상태여서 회복한 후에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쌍둥이 아버지는 아이들을 한 명씩 안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며 감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다정회 백다희였습니다. 네, 백반장 속보 잘 챙겨서요. 이따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충청 지역 경선에서 압승하면서 대세론을 확인했는데요. 일부에서는 민주당 경선은 이미 끝났다라는 평가까지 내놓고 있죠. 이른바 충청 쇼크에 빠졌던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심기일전에 나섰는데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하며 정책과 호남에 집중하겠다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압도적인 충청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전체 선거인단 가운데 4%도 안 되는 표심을 확인한 것뿐이지만 그 여파는 상상 이상입니다. 이른바 어대명.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란 대세론에 대못을 박았다는 평가인데요. 민주당 경선은 이미 끝났다는 말까지 나왔죠. 일부에선 만고의 진리 수준이란 촌평도 뒤따랐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1위 할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자, 진 작가님부터. 아니, 이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거의 어떤 수준이냐면 내일 아침에 해가 뜰까요, 안 뜰까요? 이 지사와 다른 후보들 사이의 격차 더 벌어질 거란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이재명 캠프에선 과반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1차 경선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겁니다. 오늘 12일 공개될 예정이죠. 1차 슈퍼위크 64만 명에 이르는 선거인단 투표를 승부처로 봤습니다. 역시 목표는 과반 확보입니다. 이 지사의 대세론에 지지자들도 한껏 고무됐습니다. 어대명을 넘어 이대명, 이제는 대통령 이재명이란 분위기입니다. 소셜미디어엔 이재명 초대 인선 면담까지 돌고 있는데요. 추미애 국무총리부터 김의겸 KBS 사장까지 쭉 망라된 이 명단. 누가 어떤 의도로 만들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미 승리한 듯한 지지자들의 행동, 자칫 다른 진영을 자극할 수도 있겠죠. 더욱이 이제 충청이란 경선의 첫 관문을 통과했을 뿐입니다. 이재명 캠프에선 자제령을 내린 상태인데요. 이른바 부자 몸조심 모드에 돌입했다는 평가입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투표로 이런 상처를 최소화시키는 일에 집중할 생각이고요. 네.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용광로 선대위 원팀 정신 벌써부터 강조하기 시작했는데요. 혹시나 대선 본선에서 이탈표가 나올지 모른다 우려 때문인 듯합니다. 사실 그냥 기우로 치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 다른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될 경우 다른 정당 후보를 찍거나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41.7%나 됐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문파들에게 외면당했던 이 지사 입장에선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캠프의 이런 우려, 어쩌면 행복한 고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낙연 캠프는 이른바 충청 쇼크에 빠졌죠.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하루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반전 카드를 고심했는데요. 이번 참패의 원인 크게 두 가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네거티브 공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긴 한데 무슨 흠을 잡힌다고 해서 표가 깎일 사람이 아니거든요. 과도한 네거티브로 역효과만 났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도 이 점을 인정한 듯 싶습니다. 네거티브 규정이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오해도 제가 오해라고 한 이유는 오해니까 오해죠. 그것도 받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본인만의 정책 브랜드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하면 기본 시리즈처럼 말입니다. 적어도 정책면에 있어서 국민들 귀에 딱 박히는 하나의 뚜렷한 정책적 브랜드가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전 대표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친문 의원들과 손을 잡고 이른바 개혁 시리즈를 선보였었죠. 안타깝게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덜미가 잡혀 빛을 보진 못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정말 뜬금없었어요. 하지도 않았던 검찰개혁을 한다고 나서시면서 저에 대한 공격과 폄하를 하는 것을 지시한 것이거든요. 저는 상당한 배신감까지 느꼈고요. 이 전 대표 방향을 조금 틀어 양극화 해소라는 새로운 화두를 들고 나왔는데요.
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쓰겠습니다. 진보적 정책이든 보수적 정책이든 활용하겠습니다. 경쟁 후보들의 정책도 과감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본인의 슬로건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와 중상층 경제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이낙연 캠프는 역전의 발판도 준비 중인데요. 1차 슈퍼위크에서 표차를 최대한 좁힌 뒤 추석 이후 진행되는 호남 경선에서 반전을 노리겠다는 겁니다. 호남은 선거인단 규모가 20만 명에 이릅니다. 호남 쪽은 여전히 이낙연 후보에 대한 지지가 강세거든요. 호남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기면 저게 다 역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서울 경기가 남아있지만.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래서일까요? 이 전 대표 오늘 일정이 없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기도 했습니다. 봉화마을은 다녀왔는데 김대중 대통령 묘역은 참배하지 못해서 오늘이라도 뵙고자 합니다. 전북 지역에 상당한 지분이 있죠. 정세균 전 총리와 단일화 설도 흘러나왔는데요. 한마디로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춘천 경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일각에서는 총리님과 이낙연 전 대표님과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요. 총리님은 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뭐 저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점을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거의 입장과 변함이 없습니다.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 세 후보도 결과에 상관없이 완주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대선 경선, 비록 승자는 한 명이지만 후보들 입장에선 본인만의 브랜드를 만들 절호의 기회죠. 더욱이 선거가 이번 대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내년 3월 대선 뒤엔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이번 대선 경선이 정치적 자산을 쌓을 소중한 기회인 겁니다. 이제 막 추풍령을 넘은 민당 경선 레이스. 어대명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또 다른 광주의 기적이 만들어지느냐. 결국 투표함을 까봐야 알 수 있을 듯한데요. 다만 한때 어대낙으로까지 불렸던 이 전 대표. 이젠 기적을 바라는 처지가 됐으니 속이 좀 씁쓸할 듯합니다. 아마 이런 심정이 아닐까요? 오늘 톡선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어제 사실상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제 고민을 했죠. 그리고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충청 경선 패배에 대한 소감을 내놓은 거죠.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충청권 표결 결과는 내게 아픈 것이라면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족함을 깊게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50%에 미치지 못한 충청권 투표율의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권리당원 절반 이상이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가장 영광스러운 권리를 포기했다는 건 마음에 걸린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는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신 건 아닌가. 저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절반 정도였다는데 좀 방점을 찍은 듯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충청 표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투표율이 높지 않았던 만큼 당심이 오롯이 반영된 건 아니다라는 점을 애둘러 강조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본인이 이재명 지사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확진자를 밀접 접촉해서 그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었죠. 정세균 전 총리도 이제 자가격리가 풀렸습니다. 본격적인 경선전에 다시 뛰어들었는데 충청 경선 결과에 대한 입장도 내놨죠, 유 실장. 네, 정세균 전 총리는 충남에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실망을 좀 했다면서도 이번 주 1차 슈퍼위크는 선거인단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표심이 어떨지 긴장한 가운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충청권 경선 이후에 이 전략을 수정할 거냐는 질문에도 답을 했는데요. 따로 전략을 수정할 것은 없다. 다만 12일 동안 격리를 하면서 당원들이나 지역위원회와 소통이 부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개표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압승을 거뒀지만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이재명 리스크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 전 총리는 이 지사의 리스크가 크다는 것은 자타가 알고 있지 않냐라면서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상태로는 정권 재창출을 낙관하기 어렵다면서 나부터 비장한 각오로 임하겠다 이러면서 애둘러 이 지사를 비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오늘 속보죠. 이재명 지사가 성남지사 재직 시절에 성남FC의 광고비 명목으로 기업들에게 돈을 요구했다. 이런 혐의를 받았었는데 경찰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거죠? 네, 경기 분당경찰서가 그동안 이재명 지사를 3자 뇌물 제공 혐의로 수사를 해왔는데요. 오늘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경찰 측은 서면 질의 답변서와 그동안 수사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 지사와 성남FC 그리고 대기업들 이 3자 사이에 뇌물죄가 되는지 면밀히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가 전도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관련된 예산이 담긴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상당히 어렵게 통과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어젯밤 3차 재난기본소득 추경 예산안 6,348억 원을 원안 그대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데 쓰일 예정인데요. 예결위 심의를 거쳐서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네, 공방이 상당히 뜨거울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원안 그대로 일단 통과가 됐네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본격적인 순회 경선에 들어서면서요. 각 지역별로 이른바 지지선언도 잇따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에선 이재명 지사 지지선언이 이어졌는데요. 부산 지역 민주당 지방의원 66명이 공개 지지를 선언한 데 이어서 친문 인사이자 예비 경선에서 이광재 의원을 도왔던 전재수 의원이 이 지사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전 의원은 이재명 캠프에서 부울경 선거위원장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직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부산 지역 민주당 지방의원 68명이 공개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이재명, 이낙연 두 주자 모두에게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선 1호 공약을 발표했는데 주 4일제를 내걸었죠. 네, 그렇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신노동법을 제정해서 전 국민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주 40시간 합의 후에 18년간 노동시간 단축이 멈춘 상태라면서 유럽연합은 이미 30년 전에 주 35시간 지침을 정했고 주 4일제 또한 실험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우리도 선진국답게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류 실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요. 내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는 거죠? 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9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김 전 부총리는 정치 창업을 강조를 하면서 제3지대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를 해왔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출마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집니다. 중도층의 표심이 움직일지가 관심입니다. 네, 김동연 전 부총리가 내일 어떤 얘기를 할지 역시 정치부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톡 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대명, 진중권 동쪽에서 해뜰 확률, 이낙연 반전 카드, 네거티브 중단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김소연 마커의 주민입니다. 이번엔 야권 소식 짚어볼 텐데요. 국민의힘에서 조금 전에 대선 후보 12명이 공약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주말 경선 룰을 두고 갈등을 빚던 후보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건데요. 그 소식 잠시 후에 짚어보고요. 한편 국내 가혹 행위를 담은 드라마를 놓고 소셜미디어에서 설전을 벌인 후보들도 있습니다. 김소연 마커가 주민에서 정리합니다. 네, 오늘 발제는 음악과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저희 PD가 이렇게 코너 영상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어줬는데요.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12명이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국민의힘 공약 발표회가 열렸는데요. 자신의 3대 공약을 7분간 프레젠테이션하고 추첨을 통해 정해진 상대 후보에게 2분간 질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노래까지 들려드리면서 이들이 다시 만났다고 강조한 데는 4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5일 공정 경선 서약식 땐 12명 중 8명만 이렇게 참석을 했었죠.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에 반대하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 등이 불참하면서입니다. 심야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묘안을 냈었죠.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자. 역선택 문제 차원에서 논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얼마나 후보의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각도에서 시각을 달리해서 우리가 논해보자. 네, 후보들도 이를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폭발 직전에 뇌관은 제거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아직 불씨는 남았습니다. 당 최고위원도 지뢰밭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어차피 뭐 지뢰는 여론조사라는 방식 자체를 채택하는 순간 끝까지 계속 간다. 예, 심지어는 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도 승복할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이거든요. 아니 봉합됐다더니 지뢰밭? 어떤 문제가 남았다는 건지 한번 볼까요? 이번에 결정한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는 15일 8명을 뽑는 1차 컷오프 때 여론조사 100%로 하기로 한 걸 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최종 후보 선출할 때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50대 50으로 하는 건 유지하되 여론조사의 본선 경쟁력을 묻기로 한 겁니다. 여권에 유력한 후보와 우리 후보와 1대1로 놓았을 때 어떤 그게 나오느냐 하는 이런 거를 측정해가지고. 자, 이를테면 민주당 땡땡땡 후보와 다음의 인물들이 맞붙는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겠다는 건데 자 여기서도 수많은 디테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협상인데요. 조직력이 강했던 문 후보는 박근혜 후보와 경쟁할 야권 단일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를 선호한 반면에 인지도가 높았던 안 후보는 누가 경쟁력이 있냐를 원했던 거죠. 자, 이렇게 적합도와 경쟁력을 놓고 대치하다가 결국 협상이 결렬됐죠. 제가 후보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만 오늘 이준석 대표는 적합도보다는 경쟁력이다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선거는 양자 대결을 거의 상정하고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 문항이 낮다. 저도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요 문구 가지고 마지막에 또 한 번 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본선 경쟁력으로 묻는 게 더 취지에 맞겠다라는 대표 생각. 네, 그 전까지 대표의 권위를 확실히 세워가지고 제가 다 단칼에 정리하겠습니다. 네, 단칼에 정리하겠다니 그때 가서 지켜볼 일이죠. 자, 이렇게 다들 룰에 민감한 이유, 국민의힘 경선판이 출렁이고 있어서입니다. 마침 기세등등한 홍준표 의원 소셜미디어에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올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자신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 또 청년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런 기사도 링크했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재명 지사가 된다면 홍준표가 제일 유리할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이 못 당해요. 마침 오늘 경기도당을 찾은 홍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를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전 대통령에 비유하면서 경기도의 차베스를 이긴 날 경기도를 방문해서 의미가 크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홍 의원이 언급한 여론조사 살펴보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재명 지사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고 대선 후보 전체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2배 정도 높은 지지율을 보이곤 있습니다. 어쨌든 홍 의원이 MZ세대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건 여권의 청년 정치인도 인정하던데요.
그동안 윤석열 후보 원사이드라 뭐 표현하자면 노잼이었는데 앵그리홍 후보는 좀 재미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흥미를 계속 자아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청년 세대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걸까요? 홍 의원 요즘 핫하다는 드라마 DP, 나도 봤다. 이런 감상문도 올렸습니다. 이병, 안, 준, 호. 너 어린 놈 눈빛이 왜 그러냐? 너는 그냥 와 마음에 안 들어. 이병, 이병. 네, 군대 내 가혹행위를 너무 적나라하게 그려서 시청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는다는 바로 그 드라마죠. 홍 후보도 드라마를 보고 자신의 이 방위 복무 시절이 떠올랐나 봅니다. 저도 군부대에서 방위 소집을 1년 6개월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고참들의 가혹행위는 그때도 참 심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일당백의 강군을 만들기 위해 모병제와 지원병제로 전환을 검토한다고 공약했습니다. 자, 그러자 나도 봤다는 후보들이 줄줄이 등장했습니다. 그중에서 유독 홍 의원을 공격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판도라 영화 한 편을 보고 탈원전을 주장하더니 홍준표 후보께서는 드라마 DP를 보고 모병제를 주장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군대는 그대로 두고 모병제로 바꾸면 군대에 가는 이들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겁니까? 드라마 보고 모병제 얘기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모병제는 공정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유승민 전 의원, 혹시 이 출마 선언 때 밝혔던 큰 그림에 시동을 거는 걸까요? 홍준표와 윤석열을 따라잡고 그다음에 유승민이 홍준표를 따라잡아서 결국은 유승민이 11월 9일 날 국민의힘 후보가 될 거다. 자, 다시 공약 발표회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지난달 첫 번째 비전 발표회 땐 12명이 줄줄 읽기만 한다. 맹탕 발표회다. 이런 비판 쏟아졌죠. 심지어 후보들 사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꼭 학예의 발표겠대. 학예의 발표 같다고. 이게 무슨 발표인지 무슨 초등학교 학예의 발표처럼 그래 느껴집니다. 물론 이색 퍼포먼스를 통해서 존재감을 알린 후보도 있었죠. 자, 이 쓰레기 제가 다 치우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쓰레기 제가 다 치우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건설하겠습니다. 안상수에 맡겨주십시오. 네, 오늘은 어땠을지 두 번째 발표의 소식은 들어가서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자, 그런데 뭔가 찜찜하진 않으신가요? 발표회가 있는 날인 만큼 오늘은 제가 주목할 인물을 따로 선정하진 않았는데요. 오늘의 인물 선정권은 정혜원 여러분과 또 국장께 넘겨드리도록 하죠. 오늘 주민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시 만난 그들, 예정된 룰의 전쟁, 승자는? 네. 자, 인물 선정하기 좀 어려웠던 모양이네요. 저한테 이제 밀었는데 아니죠? 네,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자, 일단 오늘 발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까 이제 지난번 첫 번째 발표회 때 이제 빗자루를 들고 나왔던 안상수 후보. 그 사이 이제 뭐 허경영 다른 당의 허경영 후보와 아주 뭐 진한 케미를 선보이기도 했는데 오늘은 어떤 퍼포먼스를 한 건 없어요? 네, 안 그래도 이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첫 번째 순서였는데요. 이 복장은 붉은 넥타이 차림으로 비교적 좀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단정하지 않은데요, 저 동작은? 네, 등장부터 이 남다른 이런 동작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휘봉을 들고 등장을 했고요. 익숙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 안상수가 운명을 저렇게 개척했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이렇게 들으니까 좀 새로운데요. 또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등을 가상인간으로 등장을 시켜서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PT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가상인간인데 말을 재밌게 하네요. 그래 어떻습니까? 네, 정말 죽을 지경이고 저도 20년 동안 장사를 해왔는데 이제는 길바닥에 나앉을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살죠? 자, 안상수 후보가 이제 첫 번째 순서였다고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제 마지막 순서였잖아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공약하고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은 일자리 공약에 집중했습니다. 현 정부의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면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규제를 철폐해 민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단시간 근로자 수는 현저히 증가하였고 고용의 질은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에 의한 보여주기식 일자리 만들기와 소주성의 결과였습니다. 차기 정부 출범 즉시 약 80여 개의 대표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홍준표 의원의 그 지난번 이제 발표에 대한 총평도 들어봤는데 하계회 같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홍준표 의원은 오늘 어떤 발표를 했나요? 네, 홍 후보는 오늘 국회를 양원제로 만들고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하는 개헌을 첫 번째로 공약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제일 적합하다, 또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하기에 자신이 제일 낫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다음 정부는 180석의 무소불위한 국회를 상대해야 됩니다. 허수아비 대통령이 2년 동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당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제일 적합하죠. 경기도의 차베스를 잡을 사람이 본선에 가서 누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의 차베스를 잡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 홍준표가 제일 낫지 않느냐. 자, 아까도 이제 드라마 관련 공방, 이제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의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병제 관련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오늘도 좀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었나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집, 밥,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키워드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간 공급을 늘려서 취임 초기에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원가 주택 공약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런데 많은 후보들이 여야 막론하고 원가 아파트다, 반값 아파트다, 토지 임대부 아파트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거는 전부 다 로또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집값, 전월세를 낮춰달라고 원하시는 겁니다. 자, 다른 후보들, 12명이나 되니까요. 다른 후보들의 발언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일단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태블릿 PC를 들고 나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청와대 조직 절반을 축소해서 작고 빠르고 스마트한 정부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고요. 황교안 전 대표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본인 부담 없이 입주하고 3년 후부터 무이자로 30년간 나눠 갚는 행복주택 매년 10만 원씩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위드 코로나로 빠르게 전환을 하고 취임하자마자 긴급 재정 명령을 통해서 코로나 회복 자금 100조 원을 마련해서 경제 회복에 나서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이제 발표만 한 게 아니고요. 뭐 질의응답도 있었잖아요. 뒷부분에요. 지난번 발표보다는 조금 더 어때요? 뭐 긴장감이 있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질의응답이 있기는 했는데 각 후보마다 사전에 추첨한 후보 1명에게만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시간도 2분에 불과했습니다. 질문도 이제 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각을 세우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후보들 간에는 칭찬이 오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자, 앞서 저희가 다뤘던 윤석열 전 총장의 이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여러 가지 이제 기타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저희가 추가로 속보를 정리해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오늘 주민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만난 그들, 예정된 룰의 전쟁 승자눈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입니다. 현재 시각 5시 47분인데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 세로 연구소 출연진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출연진 가운데 한 명인 유튜버 김용호 씨는 체포됐고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는 영장 집행에 불응해서 경찰과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영장 집행은 그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피소된 이들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세현 측은 이 사실을 유튜브에 알리며 과도한 공권력 사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재개발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에 나서 150억 원의 차익을 챙긴 LH 직원과 부동산 업자들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성남시 수진 1동 일대가 LH 재개발 사업에 포함된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등 모두 43채를 92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실제로 이 일대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244억 원까지 올라서 150억 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LH 동료와 지인 등 9명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잠시 후 썰전 라이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내일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는데요.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최재형 캠프의 김영우 상황실장에게 경선 전략도 들어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속보를 전했는데 일단 김웅 의원이 내일 오전에 기자회견하는 일정은 그대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9시 반에 이제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하고요. 김웅 의원에게 이 손준성 검사가 문제의 그 고발장을 전달을 했는지 또 직접 김웅 의원이 썼는지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는 그 고발장이 실제로 고발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도 지금 들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손준성 보냄이라는 글자가 조작됐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김웅 의원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제 후보들이 이제 정책 발표회를 열었다는 얘기를 저희가 지금 막 다뤘잖아요. 그 행사가 끝나고 이제 기자들이 이제 유승민 전 의원에게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왜냐하면 이제 김웅 의원이 그 유승민 캠프에 지금 속해 있잖아요.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김웅 의원에게 이제 정직하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캠프 측에서 마치 이제 김웅 의원이 진실을 숨긴 것처럼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그런 입장을 드러냈고요. 아무래도 이제 앞에 뭐 국민의힘 무슨 뭐 권력 투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도 관련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이철희 정무수석이 뭐 관련된 얘기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제 그 민주당 쪽에 마치 이제 뭐 추미애 전 장관이 개입한 것처럼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또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요. 하여튼 그 얘기는 전반적으로 모아서 내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 실장, 네, 네. 잘 챙겨요.